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불확실성이 높은 주식을 사는 이유는 금리가 낮거나 주가가 낮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뭐 세 가지 중에 뭐 한 구석이 있어야 뭐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매력도가 2008년 정도 이렇게 낮습니다. 아니 이익은 좀 플랫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쵸.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줄겠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금리마저 도와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너무 외롭잖아요. 어디다 기댑니까? 근데 이 금리가 결국 이번에 CPI와 FOMC에서 조금 뭐 힌트가 나온다니 네. 시장이 목매는 건 당연하죠. 시장이 버티는 것도 굉장히 좀 대단한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김한주 박사님과 함께 네. 오늘 또 그러시죠. 이야기를 나눠 보죠. 지금 현재 시장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 12월 FOMC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주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FOMC 전에 오늘 밤 뭐 우리 시간으로 밤 8시 반이 되겠네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와요. CPI 나오는 네, 거. 11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네. 11월 물가 지표를 받아보고 FOMC 위원들이 뭐라고 하나? 첫날 FOMC 회의를 이제 개최합니다. 네. 내일부터. 음.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FOMC 성명서가 나오고요. 결과물이 나오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슈퍼 위크인데 또 재밌는 게 또 그 이후에 그 내일 저녁 때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는 네. 영란은행과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모레 목요일 날 11시에 뭐 이창용 하는 총재도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요? 네. 하는 총재로서는 유일하게 네. 처음으로. 전혀 못 본 것 네, 같은데요, 저도 그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OMC 결과를 갖고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봐야 되고. 토론회 뭐 박사님도 가시는 거죠? 네, 조금 바빠서. 네. 바쁘셔도 거기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저희는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FOMC가 좀 이렇게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FOMC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FOMC의 결과물이 결국 주식시장과 연결되는 고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리가 금리거든요. 시장 금리가 이제 얼마나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고금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식의 금리 대비 저평가 정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매력도 측면에서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FOMC에서 처음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을 이제 제가 네. 한번 갖고 왔는데요. 표를 네. 보시면 지난 9월 FOMC에서의 미국 경제 전망입니다. 이거는 9월 달에 나온 분기마다 이제 서머리 오브 그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고 SEP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연준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PDF 파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9월 달 내용입니다. 9월 21일이죠.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게 미디안 값, 그러니까 중간 값인데 중간 값에 연준의 기준 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제 4.6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은 중간 값입니다. 근데 이게 4.6이 이번에 4.9 이하로 찍힐지 여부, 이게 초점이거든요. 만약에 4.9 이상으로 찍히면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내년 당장 1월 말 2월 2일 날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3월 달에도 만약에 이게 뭐 한 5.2로 찍힌다, 5.3으로 찍힌다 이러면 뭐 한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끝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12월에 이제 일단 50bp는 그러니까 0.5% 포인트 올리는 건 이제 거의 정해진 걸로 맞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월하고 3월에 한 번씩 더 올리는데 그때 이제 아마 25bp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으나 가장 낙관은 1월달에 25bp하고 종료. 끝. 예. 그게 가장 낙관적인 거. 가장 낙관적인. 4.75로 종료되는 게 가장 네, 낙관적이죠. 그게 가장 낙관이고. 네, 깔끔하죠. 제일 부정적인 거는 50에다가 플러스 50, 50. 50. 설마. 그래서 이게 근데 연준 위원들이 네. 지금 분열돼 있어요. 예. 그 올해는 사실 3월부터 거의 뭐 대동 단합됐잖아요. 예. 근데 한 10월 하순부터 이제 분열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 굉장히 갈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2018년 하반기인가요? 예. 그때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역시 분열됐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런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의장의 역할이 크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고요. 네.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캐스팅 보터는 의장이다라는 거고요. 주도력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4.7 이렇게 찍힌다면 네. 시장은 폭등하죠. 왜냐하면 많은 연준 위원들이 예.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연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아니고 연준 스태프들이 전망하는 건데 점도표도 19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4.9 이하에서 나오면 뭐 그냥 보던 대로 그냥 쏘쏘하다라고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GDP가 이제 지금 0.6 이상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조건들을 제가 적은 겁니다. 최종금리가 4.9 이하에서 나와야 될 것. GDP가 지금 1.2로 지난번에 전망했는데 적어도 0.6, 0.7 정도는 찍혀야 된다. 전망해야 된다. 참고로 11월 하순에 OECD에서 전망한 미국의 2023년 경제 전망은 0.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좀 권위 있는 예측 기관의 예측보다 높게 나오냐 아니면 연준이 더 낮게 보냐. 이제 이게 조금 관점일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8주에서 10주 사이에 경착륙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네. GDP가 EQ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반응을 크게 보이겠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예. 세 번째는 실업률이 지난번에 6월 회의에서는 3.9로 봤다가 지난 9월 달에는 4.4로 봤습니다. 내년도 실업률을 미국에.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낮추면서 실업률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전망의 합리성 정도. 연준이 이게 실업률을 어쨌든 조금 올리냐? 네, 조금 올리냐. 예.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냐?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물가는 안정되게 보느냐. 예. 시장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겠네요. 약간 욕심이 있어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근원 PCE가 지금 3.1을 9월 달에 봤는데 내년도 미국 3.4로 봤는데 3.1로 봤는데 3.4 정도까지는 시장이 용인할 것 같습니다.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소폭 올리면 그래도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한 3.6, 7 이렇게 올라가면 이 물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금리 인상도 3월에 안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름값하고 그 뭐 식료품값 뺀 거죠. 네, 근원이니까요. 네. 근데 지금 미국 물가가 지금 그 렌트 외에는 주요 항목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옐런도 뭐 어제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뉴욕연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휘발유 값이 떨어지고 있고 신선하고 계란값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조금 연초에는 해소될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쇼핑 시즌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는
그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가격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PI에서도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약간 내구재는 아니고 비내구성 소비재 이런 쪽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PC가 그렇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이런 전망보다 여러 가지 얼만큼 좀 부조화가 적게 나오냐. 그러니까 부조화라는 거는 뭐 성장률은 조금 뭐 떨어지긴 하더라도 물가가 조금 그것보다는 더 안정되고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예측이 중간값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적절한 이런 조합점을 이 표에서 얼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시장은 뭐 그걸 주목하겠죠. 결론적으로 뭐 4.6%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FOMC 이번 FOMC에서 제일 좀 관전 포인트죠. 네, 관전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역시 뭐 금리가 언제쯤 낮아져서 뭐 좀 주가가 올라갈까 요거를 FOMC에서도 계속 우리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CPI와 이번 주 FOMC에서 시장이 얻으려고 하는 힌트가 뭘까? 네. 결국 지금 시장은 금리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빨리 빠져주면 밸류에이션이 편하잖아요. 나스닥이 적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근데 금리 하락이 너무 가파르면 이거는 경기 침체를 또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시장은 좀 적절한 탈출구를 모색하거나 포지셔닝을 하기 바라고 있는 거죠. 하길 바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네. S&P 500 지수와 미국채 2년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물이라는 거는 통화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대표 단기물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금리 하락이 정말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닷컴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음영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S&P 500입니다. 2년물입니다. 2년물이 안정되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전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 강세 국면, 뭐 소국면을 나누면 다 금리가 빠질 거나 아니면 제로 금리일 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얼만큼 중요하냐. 네, 위력적으로 시장에 그러네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냐.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네, 그때부터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무제한 양적 완화고 연준의 보유 자산이 9배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금융시장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동성이. 그래서 시장이 금리 하락에 목을 매는 거는 당연합니다. 지금. 네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금리가 그냥 뭐 10년물 금리가 벼락같이 하락하면 이거는 침체잖아요. 유가가 만약에 뭐 자고 나면 빠지면 경기 침체를 반영하잖아요. 시장은 불안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나 금리도 소프트 랜딩, 경제도 소프트 랜딩. 하지만 이 2년물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시장은 기대하는데 이번 CPI와 FOMC가 이제 그런 힌트를 줄까? 네. 이제 안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자리에 다치면 다이빙 하듯이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통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책에서 네. 다이빙가도 주식을 살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다 됐고 뛰어들어라. 닥치고 금리 떨어지면 사. 그런 의미입니까? 네. 찾아봐 그저 앙드레 코스토라니 달걀이라고 달걀. 예. 달걀? 그 인터넷 나중에 순환. 찾아봐요. 네. 책 이름이 달걀이에요? 아니 그 자기가 그려놨어 이렇게. 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달걀 유명합니다. 모형이라고 있어. 오늘 꼭 찾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숙변해 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금리 낮아질 거를 기대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뭐 경기 침체도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게 뭐 도깨비도 아니고 오냐 안 오냐 숫자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엔버도 NBR도 숫자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큰 폭으로 많은 범위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그다음에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 대비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이런 것도 조금 막연하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얼마나 빠져야 주가가 가냐? 조금 그래도 살만하냐. 뭐 절대적인 기준이 없겠지만 금리 대비 주식의 매력도를 좀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패드 모형이라고 연준이 처음에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 페드 모형. 네. 네. 이 패드 모형이 이제 금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한 까만색 선이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제가 주석을 달았지만 12개월 선행표의 역수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차감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10년물을 뺄 수도 있고 뭐 2년물을 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2년물을 뺐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식 매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투자자의 주식 투자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아야 되냐? 네, 그런 거죠. 네,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서 배당 기대 수익률이듯이 EPS를 주가로 나누면 이익 관점에서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불확실성이 높은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것도 국채 금리를 포기하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확정된 이익을 픽스드 인컴을 포기하고 주식을 사는 그러한 갭이 많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당연히 많이 뛰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0%일 때 주식을 살 수밖에 네, 없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거나 주가가 낮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뭐 세 가지 중에 뭐 한 구석이 있어야 시장은 뭐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매력도가 2008년 정도 이렇게 낮습니다. 절대 수치는 높습니다. 절대 수치는 현재 뭐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리보다는 높거든요. 퍼가 20배면 5%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수니까.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4.6인가요? 2년물이 뭐 그 정도니까 이게 1% 정도의 언저리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려면 굳이 뭐 주식을 하냐? 네. 네, 근데 1%도 분명히 이제 뭐 플러스 그 기대 수익률이긴 하지만 금리 대비 역사적인 추세에서 보면 2000년 이후에 S&P 500의 주식 기대 프리미엄이 3.9%였습니다. 3.9%에 비해서는 현재 굉장히 낮죠. 1%니까.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익이 조금 안 나오거나 금리가 뛰거나 아니 이익은 좀 플랫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쵸.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줄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금리마저 도와주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너무 외롭잖아요. 어디다 기대입니까? 근데 이 금리가 결국 이번에 CPI와 FOMC에서 조금 뭐 힌트가 나온다니 네. 시장이 목매는 건 당연하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금리가요. 네네. 결국 뭐 S&P 500의 그 위험 프리미엄 뭐 이런 게 이제 야 채권에 넣으면 5%뭐 무조건인데 내가 주식 왜 하냐 이제 요게 만약에 그 개념이면 금리가 4.5, 뭐 4.3 이렇게 좀 떨어져도 별로 큰 의미 없잖아요. 네. 한 옛날처럼 한 2, 뭐 1, 그쵸. 뭐 0.5 이렇게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주식에 많이 들어오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금리 떨어지려면 한참 걸린다고 아마 연준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 박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꽤 오랜 기간 주식시장은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참 현명한 게 이게 PER도 12개월 선행 EPS를 적용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이거를 예측해서 위험 네. 프리미엄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그런 것에 대한 호재를 의존해서 미리 주식을 사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것도 뭐 야 그래도 한 6개월 안에 이렇게 좀 팍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나 뭐 아이 그래도 1년 안에는 뭐 CPI가 뭐 한 3, 4대로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면 예. 금리 빨리 떨어질 것 같고 물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땡겨서 이제 살 수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전망 주셨던 거는 이게 지금 뭐 1, 2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페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끌어올 게 없잖아요. 아니 기대감이라는 게 네. 그렇게 짧게 뭐 안 되면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격적인 강세장이 지금 나올 수 없는 이유, 시장이 버티는 것도 굉장히 지금 대단한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조금 되려면 뭐 이익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주가가 좀 돌아설 수 있겠죠. 이렇게 재밌는 거는 네.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살 깎아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네. PR이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버퍼가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많으면 이게 높은 그 2012년부터는 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네. 세이브 해놓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소비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소비할 만한 세이브 해놓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어요.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리부터 재충전하자라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감은. 이익은 좀 잘 모르겠고 내년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시장은 좀 그런 거고요. 근데 현재 스코어는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좀 애매하죠. 지금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습니까? 에이, 그냥 안 되겠네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 다 시켜놓고 할 필요 없다고. 아니 이게 어떡해요. 그 재밌는 거는 이 주식 비율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주석을 보시면 네.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분자로 놓고 네. 분모를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합을 놓으면 네. 이게 이제 그 주식 비중, 적정한 주식 비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55%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재미 삼아서 지금 주식을 빵으로 갈까 이렇다면 뭐 김 박사가 주식을 빵으로 만들라는 얘기냐? 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이 정도 컨디션에서는 주식을 한 절반 정도만 채우세요. 위험자산 한 절반 정도, 안전자산 절반 정도 이상 가지고 하세요. 라는 것을 조금 표현하는 거다. 근데 저게 2008년도 아니 2007년도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라는 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앞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성은 없긴 없는데. 결국엔 여기서 떨어졌죠. 저 때부터 폭락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이미 금융위기가 오기 전부터. 먹을 게 큰 게 없었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거 아닙니다. 이번 대형 사고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기 둔화가 있으니까 시장이 좀 불편한 거죠. 지금 수준이 지금 2007년 대폭락 전에 있었던 수준이랑 비슷하다 이거죠. 네, 그때 이제 그때는 근데 금융권에 네. 잠복해 있는 리스크가 너무 그때 많았어요. 알고 있는 사람 대부분 알았거든. 그 CDO, CLO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집값이 먼저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거든. 집값은 지금도 빠지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의 은행권의 그 리스크는 거의 없거든. 근데 그때는 미국의 은행권이 과잉 레버리지에 막 충당금도 없었죠. 네. 그래서 우리 걸 한번 볼까요, 박사님? 그러면 코스피는 어떤가? 예, 사실 코스피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코스피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그 버퍼가 좀 있습니다. 네. 절대 버퍼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진한 색선 코스피 리스크 프리미엄은 마찬가지로 거의 2008년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 우리나라는 지금 12개월 예상 EPS가 2006년부터 나와가지고 2006년부터 그랬지만 평균이 7.6%포인트입니다. 예. 7.6%포인트인데 지금 12월 9일 현재 4.2%거든요. 예. 평균보다 낮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주가 떨어지기 직전보다는 살짝 높은.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주식 비율을 계산하면 한 67%.
미국의 한 55%보다는 적정 주식 보유 비율을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올라서 버퍼를 만들고요. 지금 박스피였던 때, 박스피가 조금 불편한 시기였는데 이때도 그래도 저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까먹으면서 버틴 거죠. 이 장기간 어쨌든 박스피를 버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위험 프리미엄이 마지날하니까 주가가 조금 악재가 왔을 때 금리 인상기였죠. 직전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결국 빠졌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갔던 게 뭐 리스크 프리미엄과 관계없이 올랐는데, 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처럼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네. 금리 덕을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익도 깎이고 주가도 올라가면서 PR이 살짝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조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줄어든 그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박사님, 저 67%라는 게 만약 펀드 매니저다 내가. 네. 그래서 회사로부터 1,000억을 받은 거죠. 그러면 670억 원은 주식 사고 330억 원은 지금 채권이나 유동성 네.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하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중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안 해야죠. 이게 높으면, 이게 낮으면, 네. 이게 낮으면 주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요. 67도 너무 낮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낮지는 않죠.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보다는 낮으니까 보수적인 투자자 같으면, 저 같으면 주식 비중 한 20-30%? 제 느낌으로는 한 20-30%. 펀드 매니저는 67을 사도? 네. 개인들이야 뭐 코스피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저도 좀 생각이 다른 게, 개인들의 경우에 어떤 개인들은 저 67 혹은 67보다 좀 더 사야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반대로. 총 자산이, 제가 최근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1억 투자하다가 지금 5천만 원 불려가지고 지금 막 세상을 거의 하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댁이 어디시냐 그러니까 압구정동이라는 네. 거예요. 그 은행에 또 뭐 상품이 있냐 했더니 은행에도 한 10몇 억 있고 보험도 있고 자식들은 다 키워서 사회생활하고. 네. 근데 5천만 원이라는 게 계좌에 5천만 원 손실 났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필요 그래서 없으신데. 그럼 총자산으로 따지면 얼마를 손해 봤냐면 뭐 불과 0.5%겠죠. 그래서 저게 저 고민인 것 같아요. 저 67%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뭘 모수로 해서 67%를 할 거냐. 혹은 박사님 말, 그러니까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이 기준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자산의 금융자산이냐 아니면 주식 포트폴리오로 내가 배분한 거냐 그거죠. 그렇게 그 자기 자산 대비 조금 많은 분들 얘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막 세상을 막 에이, 말도 안 되고. 아니고 적어도 내 그 부동산 제외 나머지 금액 거의 대부분을 다.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이거 지금 집 한 30억짜리 있고 저 채권도 한 20억 있고 이런 사람들이만 500만 원 이런 얘기를 뭐 하랍니까? 위화감 조성이지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에이. 그렇죠. 이게 뭐 절대 계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빼보니까 정말 주식의 매력이 정말 크다. 채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랑 지금 불확실한 주식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지 않습니까? 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적인 어쨌든 위험 선호도라든지 자산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게 역사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또 이게 굉장히 조금 낮은 상태다. 이러면 좀 조심하자. 그리고 어영부영 이제 금리가 떨어지든 이익이 증가하든 이게 조금 올라오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 그런데 이게 좀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금리의 방향성을 이번 주에 슈퍼위크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오늘 좀 갖고 나온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주식 비중을 결코 높게 갈 때는 아닌 것 같다. 개인으로서는. 예, 개인으로서는 네. 금리가 좀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관망하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울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90 몇 프로잖아요. 아, 그래요? 예. 총 자산에 총 자산에 저 뭡니까 그 전세 보증금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근데 자. 저는 뭐 연말 연초는 예. 좀 주가가 좀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연말 연초는 좀 들어요. 버텨요? 예, 예. 근데 결국 2월 정도, 그러니까 한 2, 3월부터는 경기 침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주식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 연초에 좀 주식이 어쨌든 오락가락하고 박스권 혹은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때 네. 좀 위험 관리를 조금 더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근데 싶습니다. 코스피 위험 프리미엄으로만 놓고 보면 뭐 사실 거의 다가오고 있네요. 이 코스피 위험 프리미엄이 이거보다 뭐 예를 들면 전저점인 2007년도보다 확 빠져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박사님도. 네네. 그죠? 예. 주가가 그걸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코스피의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를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밑으로 갖고 갈 거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뭐 부러지지 않는 한. 네. 근데 이게 어쨌든 EPS 하락이나 EPS 안정이나 개선 혹은 뭐 금리의 하락 혹은 주가 금리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게 없으면 결국 시장은 주가를 조정을 통해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에는 기댈 데가 없으면 올라간다. 근데 기댈 데가 어닝이랑 금리인데 일단 금리는 안정적으로 잡은 것 같다. 아마 이번 슈퍼위크를 기점으로 더 이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라도 안정돼야 앞으로 다가오는 EPS의 네. 기업 이익의 둔화를 그렇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번 주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금리가 안정되면 EPS가 장기적으로 개선되죠. 네, 또 개선됩니다. 개선되죠. 네, 네. 예, 그래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올라가고. 네, 네. 결국 도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만 놓고 보면 막 그렇게 막 정프로가 비관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갈 땐 아니다. 도망갈 데도 없잖아. 여기서 어떻게 더 도망을 가니? 아니 이제 또 코인 시장으로 또 코인? 그게 도망인가?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시죠. 자, 우리 김한준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광고 없이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